새 한반도 정세 출발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친서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 때문인데요. 새로운 길이 뭘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와 분석해보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김 위원장 친서를 받은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네네네. 매우 훌륭한 친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금의 현안들을 해결하겠다.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그런 내용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네. 근데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시점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네네.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랑 비슷한 시점에 전달이 됐을지 아니면 그 네네. 이후에 따로 전달이 된 건지 교수님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비슷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에 남측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신을 보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때 그 일부 언론에서는 서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좀 나왔거든요. 나왔죠. 예. 그러니까 실제 북한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을 보내는 아마 이것은 지금의 어떤 그 지체되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네. 이것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차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같은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친서에 대해서 잇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자신도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또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걸 계기로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북미 협상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작년도 6월 12일 날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에는 실무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삿바싸움과 그다음에 북미 간의 서로의 자신의 입장의 고수 속에서 진전이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북미 간의 그 서로의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그런 조치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좀 더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조치를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의 또 다른 그런 그 통 큰 위로부터 아래로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접근들을 통해서 현재 지지부진해진 또는 지체되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렇게 시간이 저는 이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아마 올인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와야 이제 올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큰 가닥과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또 그런 북미 최고 지도자들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쯤 열릴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뭐 1, 2월 달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아마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그 가시권 안에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1, 2월 달, 뭐 1월 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북미 간의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신고 리스트 문제랄지 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문제랄지 이 부분에서 저는 요 정도 그 최고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서신을 보면 북미 실무 접촉에서도 상당히 접점을 이제는 좀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정도를 이제는 북미 실무 접촉 또는 고위급 접촉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을 전제하면서 최고 지도자들의 그런 표현과 서신이 지금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이 새로운 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또다시 핵개발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교수님은 네.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새로운 길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냥 경고성 차원일 것이다. 경고성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방점은 만나자는 게 방점이지, 만나자는 게 우선이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게 우선은 전혀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대해서 뭔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직접 신년사에다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회적이지만 그 새로운 그런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오히려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차원의 행보였다. 일부에서는 뭐 가시 돋친 가시가 있는 올리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가시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치는 가시라기보다는 그러나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들도 새로운 길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용.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바로 그쪽으로 가겠다는 차원은 아닌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일부에서는 이 새로운 길이 다자 체제에 대한 얘기를 제안한 거 아니냐, 중국도 네네. 끌어들이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미국과 북한과 지금 우리 한국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지금 3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북미가 끌고 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개, 중매,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은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자연스럽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 새로운 길이 중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중국은 어쨌든 언제든지 지금 국면에서 성과가 지금 나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중국은 또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물론 중국도 그 포함한 그런 새로운 길 뭐 그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빨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런 그 압박용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됩니다. 이 조건 네네. 없이라는 부분 때문에 대북 제재를 네네. 피해가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 부분은
제재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재 완화를 빨리 해서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공 재개 이런 것들을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분명히 이제 비핵화 평화체 프로세스에서 뭔가 새로운 카드들을 또 내놔야 되는 예.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뭐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문제가 남관계에서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의지 또 먼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함으로써 포석을 두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남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대북 제재가 맞물려 있긴 하지만요.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철도나 도로 연결 모델을 적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여론 또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이것이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이 됐었고 현재도 그 제재 전선은 균열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제재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것을 철도 그 이번에 연결식처럼 이제 원포인트로 그 부분만을 제재 완화를 또는 제재 해제시킨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뭐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좀 더 진전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성과 금강산 재개는 가능하다 또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제재 국면 속에서 그러한 발언이 바로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밝히면서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나올 수밖에 없다. 원래 신년사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관계나 남관계에 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북한 내부 경제나 내부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다룹니다만 그 대외관계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루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과의 협상과 많은 대화가 지금 앞으로 필요한데 자신들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기보다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입장들을 내놓는 그런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과 북한과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패를 먼저 꺼내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다. 그게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또 앞으로 북미 협상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한반도 정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죠. 환자의 손에 피살된 고 임세원 교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성준 홍보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예, 임세원 교수 비보의 의료진들, 특히 정신과 의사분들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사건을 처음에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더더욱이 말로 옮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친해하셨던 동료분들, 그리고 저희 멀리서 지켜봤던 동료 의사들까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임세원 교수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이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임세원 교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예. 그 교육을 하실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제 임세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임세원 교수님이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임세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만드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자살 예방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나라 일반 인구들이 그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엄격하셨던 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임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 계신데요. 네네네. 환자로부터 이렇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폭언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적도 물론 있고요. 네네. 아이고, 그러면 이번 일이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라고 보시는 측면도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제가 만나봤을 때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임세현 교수님의 소식을 접하고 본인이 당했던 그런 이제 폭행이나 폭언들이 이제 다시 떠오른다. 예. 이제 본인의 이제 상황을 굉장히 대입하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분들이 많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미연에 방지를 못해서 동료를 잃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슴이 아프네요. 네네. 임세원 교수가 흉기에 찔리기 전에 진료실 내 대피 공간으로 먼저 피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대피 공간이 모든 병원에 마련은 돼 있습니까? 제가 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결과를 보거나 한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대피 공간이 마련이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대피 공간뿐만이 아니라 뒷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되게 위험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환자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의사가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많은 곳들에서 이제 비상벨 같은 거는 이제 마련은 해두신 곳은 이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리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제 최소한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뒷문이라든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비상벨 그래서 이제 보안 요원들이 이제 출동할 수 있게끔 하고요. 예. 이제 그 근거리에 보안 요원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요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갖춰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의료진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정확히 이제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몇몇 국가에서는 이제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데 출입하는 곳에 이제 금속 탐지기를 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요거는 또 여러 가지로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잇따라서 지난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행사되는 폭력에도 이 법안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그 법안 여태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거기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성격을 고려한 법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진료실이라든지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폭행까지 그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또 임세원 교수 유족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것도 있고요. 네네. 임세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 비상이사회를 소집을 했고요.
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임대연법에 대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까지만 나와 있고요. 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 담길지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임세영 교수님을 이제 잘 보내드리는 거, 이제 추도와 이제 애도의 이제 기간을 잘 보내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두 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요. 예. 한 가지가 이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법 제정과는 별도로 이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이제 퇴원을 할 때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퇴원 사실 통보,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퇴원 사실 통보를 이제 보건소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제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럼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보를 넘겨받아서 다시 이제 환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 때문에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집에 찾아갔을 때 뭐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외래치료 명령제가 이제 이야기가 이번에 좀 많은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외래치료 명령제가 이제 또 마련은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떠한 사람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 법안을 작동을 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강제력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끔 할 수 있는 예. 그런 작동 기전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많이들 인지하고 계셔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정신과 입원 기준이 지금 까다롭게 돼 있는 점도 다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병원과 보호자가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서 입원을 시키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 의료인들은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때 예. 사실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과 보호자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보호자에 의해서 이렇게 입원이 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인데 그걸 거부할 경우에 많이 힘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네. 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진료를 받는 사람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혹시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진료를 더 꺼리진 않을지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충격 속에서도 또한 반면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네, 사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인구의 이제 1%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명의 이제 1%인 이제 50만 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굉장히 흔한 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누구든 걸릴 수 있다는 생각, 내 주변에서도 누구든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움직임들은 항상 필요합니다. 네,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 거죠. 물론 이제 뭐 평생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이제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치료를 조기에 받으면 받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요. 치료를 네.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재발에 대한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급성기의 치료는 이제 저희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을 드시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정상에 가깝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위원 맡고 계신 조성준 서울대병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사흘 앞둔 지난달 22일 서울 천호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는데 2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낡고 좁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성매매업소였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를 두고 인재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전복선 현장지원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복선입니다. 네, 천호동 화재 소식 듣고 많이 안타까우셨죠? 네, 천호동 화재 소식 매우 놀랍고 안타까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여성들을 위해 활동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펑 하는 소리가 났다던데 화재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4일에는 이제 강동경찰서와 강동소방서, 국가과학수사연구원 등 40명이 천호동 화재 사건 진상규명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3분과 함께 2차 합동감식에 참여했었는데 예. 2차 합동감식에서도 1차하고 같은 최초 발화 지점이 1층의 홀주변이었다는 것만 재차 확인될 뿐 그 이상의 명확한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1층인데 사망자는 2층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사망자 2분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네. 일을 하기는 했지만 한 분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업소 청소와 음식을 해주는 이모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불이 빨리 꺼졌는데도 인명피해가 너무 커서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철거 예정인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화재 대비는 필요한 거 아닌지 뭐 소화시설 이런 거는 갖춰지지 않았던 겁니까?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화재 사건이 이뤄진 장소가 불법 장소였다는 건데요. 네. 성매매는 불법인데 성매매가 이뤄진 공간 또한 불법 장소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소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은 성매매만을 위해 재구성된 공간이지 사람을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 대비를 위해 갖춰진 것은 아마 소방시설이 없었습니다. 예. 물론 11월에 소방서에서 이런 소방 실태 확인하고 집결지 주변에 소화기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나 이곳 업소들은 개인 사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주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시설 미흡은 당연히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법 성매매 공간임을 알면서도 방관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어도 구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 사건이 난 장소는 성매매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된 장소였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업주들에 의해 공간은 다시 만들어지고 화재 장소가 난 업소의 경우에는 약간 룸사롱처럼 붉은 바닥 재질, 막 불에 타기 쉬운 바닥 재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더 활활 잘 타올랐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공간을 개조해서 여러 개 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성매매를 위한 부당이득 취득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득을 위해 재설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인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고와 닮았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팀장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국가와 사회의 방치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닮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성매매가 이제 국가와 사회 인권 유린의 한 영역이잖아요. 네. 성매매의 역사를 살짝 살펴보면 1876년 개항에서 일본인들이 조차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조선이란 땅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조차지에서 유학 형태가 시작됐는데 이후 공창, 특정화 지역, 그리고 불법화 등의 다양한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성매매가 고속 경제 성장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또 둔갑하며 국가가 주도해서 이용됐었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가부장제와 유교 문화 이런 문화에 가려져서 여성의 성은 자연스럽게 상품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러한 풍조는 저소득층의 가장이나 가출 소녀, 가정폭력 피해자들 등이 성매매 유입으로 이어졌어요. 예.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부분을 건강관리하면서 여성들을 낙인화 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성매매가 보이지 않는 섬처럼 그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 누가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가 사는 동네가 성매매가 이루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성매매가 불법이고 인간의 존엄과 거리가 먼 사회 현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이상한 고도 발전의 그 근현대 그리고 가부장제, 유교 문화의 이상한 조합에 의해서 모두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여성들을 보물 판다라는 정말 미화해서 생각하는 매춘으로만 기억합니다. 네, 우리 사회 어두운 면인데 모두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소녀의 집이 화재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 미사를 봉헌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주관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화재 사건을 처음부터 계속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천호동 화재 사건 희생자분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된 거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이 미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예. 가는 길, 그 여성의 가는 길마저도 편견 속에서 외롭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집결지 앞에 화재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화재 현장 지나갈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사건 현장 가리고 있는 검정색 천은 뭔가 희생자를 애도하기보다는 흉흉한 느낌만 불러일으켜서 아이고. 저희 상담소가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추모 공간을 형성하고 고인을 위해 미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근데 덕분에 이제 JPIC 양성학교 신부님, 수녀님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미사와 추모 공간을 이제 저희가 이룰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셔서 약 100여 분이 미사를 이제 함께 해주셨고 고인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이번 화재 사고. 소녀의 집이 천호동 여성들과 오랫동안 함께 교류하고 해오신 거죠? 네, 저희 여성인권 상담소 소녀의 집은 25년 동안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함께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이 분들하고 함께 겪는 동안 저희가 겪는 가장 큰 고충은 편견입니다. 네. 다수의 사람들은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온다. 아니면 본인도 이런 일을 좋아한다. 등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대하는데 하지만 이게 제가 만나는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예. 보통의 여성들은 대다수가 저학력이나 소녀 가장이나 10대 가출 등 매우 열악한 가정 환경에 노출되었던 빈곤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억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빈곤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감금이 되는 거죠. 예.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은 다수가 저학력이고 미성년자 때부터 성매매에 노출돼서 10여 년 이상 일하고 있는 여성들인데 네. 이러한 여성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했을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은행 같은 데서 빌리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자 계산법이 말도 안 되는 불법 고리대금 업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즉 이게 이 말은 빈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성들은 성매매라는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제 계속 착취하는 그런 환경인 거죠. 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다 보면 이러한 거대한 권력 구조에서 여성들을 이제 벗어나게 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끝으로 청취자 국민들한테 여성 인권 운동 해오신 분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우리가 만든 문화가 그리고 사회가 구성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 인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가톨릭 신자로서 저희 사람은 하느님 모상이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는 절대 사고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가끔 저희 현대 사람들은 경제 원리로 그 사실을 착각하거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인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제2의 천호동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천호동 화재 사건이 하루빨리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상담소 소니아의 집 전복선 팀장과 지난달에 일어났던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사고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정리하고 의미를 짚어보는 코너죠. 바티칸은 지금. 오늘도 이창욱 번역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이창욱 펠릭스입니다. 네. 2019년 새해를 맞이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번역가님도 새해 복 듬뿍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2019년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삼정기도를 통해서 새해 인사를 건네며 우리가 주고받는 새해 인사의 근간에 바로 하느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황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네, 2019년 첫 번째 삼정기도였죠. 교황님은 가족을 축복하면서 모두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자 평화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정치는 비단 정치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새해에도 평화가 화두입니다. 네. 지난해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더 간절한 메시지였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2월 31일이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제 그 베드로 대성전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제1 전일 기도를 바치면서 현대 노예 생활의 상태를 지적했고 이어서 전통에 따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드리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예. 곧 성체 현실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죠. 즉 테데움을 바쳤죠. 이때는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 존재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 존엄성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네. 그분의 한없이 자금으로 인해 우리의 큰 위대함이 그분의 연약함으로부터 강인한 힘이 주어졌고 그분이 종이 되셨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아울러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부당한 조건에서 착취당하고 노예 상태에 있다면서 로마 시만 해도 12,000명 이상의 겨울에 집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들 또한 모두 하느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도록 교회는 이러한 현실 안에 머물면서 이들 가까이 다가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거듭 밝히셨습니다. 이제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네. 예수님도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났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노예가 되지 않고 모두가 형제요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네, 노예라는 말씀이 정말 강하게 다가옵니다. 네. 성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황이 성탄 때 노숙자와 순례자들을 위한 진료소를 선물하셨다면서요. 네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탄 선물로 성 베드로 광장 인근에 있죠. 그 구 바티칸 우체국 건물에 노숙자와 순례자들을 위한 응급 진료소가 설치됐죠. 그렇군요. 이 자비의 어머니 진료소는 의료 검진을 위한 3개의 방, 1개의 사무실, 2개의 욕실, 1개의 대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 3회 월, 목, 토 문을 열고 일반 아련과 베드로 대성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순례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 진료소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들에게 샤워 그리고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원조해왔던 산 마르티노 센터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네, 편리한 공간이네요. 교황의 선물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로마 시내에 위치한 병원 2곳에 신생아용 인큐베이터도 성탄 선물로 기증했습니다. 예. 그 교황이 기증한 2대의 인큐베이터 중 하나는 파테베네 프라텔리 병원에 기증되어서 30병상 규모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갖추게 됐는데 매년 600명의 그 신생아들을 치료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 조사는 많잖아요. 예. 80%가 그런 조산된 아이들이어서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양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아동 전문 병원인 밤비노 제수 곧 아기 예수 병원에 전달됐는데 이후에 에티오피아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성탄 선물을 하셨네요. 산타클로스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주년을 맞이한 산 에지디오 공동체가 얼마 전 그 북한도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억납니다. 예. 이 산 에지디오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성탄 오찬에 초대했지요. 네. 1982년부터 트라스테베르 성마리아 대성당에서 시작된 그 전통인데요. 올해에도 약 100여 개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6만 명, 세계 77개국에서 약 24만 명이 성탄절에 상 에지디오 공동체가 베푸는 오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아요. 네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노숙자, 노인, 난민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죠.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나눔과 형제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울러 이 에지디오 공동체는 1월 1일 제52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해서 발표된 교황님의 담화문 주제였죠.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로마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평화의 행진을 단행했습니다. 교황이 마드리드에 모인 젊은이들한테 메시지도 보내셨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제41차 유럽 모임을 위해서 태제 초교파 공동체 주관으로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마드리드에서 15,000명 그 젊은이들이 모였는데요. 네. 교황은 상처받은 이 인류에게 그리고 버림받고 거부당하며 소외되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번 모임 주제가 환대를 잊지 맙시다였는데요. 교황님은 최근 로마에서 개최됐던 주교 시노도 총회가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이었음을 떠올리면서 교회 전체가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교회와 세상의 미래라고 하셨던 말씀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너그러운 환대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으로부터 스스로 풍요로워지며 서로 다른 교회, 다른 종교, 다른 민족들 사이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배워나가도록 권고해 있습니다. 사실 그 떼제 공동체는 프로테스탄, 가톨릭, 정교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아주 초교파 공동체잖아요. 예. 그래서 교황님은 타인과 다른 점을 수용하고 친교의 여정을 바라면서 각자가 거대한 인류 가족 안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네, 15,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 유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170여 개 본당과 처녀 가정에서 이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올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파나마에서 제34차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지난 주일이 성가정 대축일이었는데 교황님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당연하죠. 한마디로 가정은 항상 지키고 보존해야 할 보물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죠. 네. 베드로 광장에 약 5만 명이 이렇게 운집해 있었는데 신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날 복음을 해설하셨는데요. 12살을 맞이해서 관습에 따라 파스카 축제를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있죠. 예. 그 사화에서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성전에서 율법 교사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부모들이 놀랐죠. 그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래서 놀랐다는 표현하고 애탔다는 표현입니다. 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래서 놀라움과 애타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놀라움과 애타는 마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놀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의 논리를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런 태도야말로 사람들 사이의 그 이해관계와 가정에서 찢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죠. 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 거는 대신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타인의 장점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세가 가족의 일치를 도와주고 가정의 상처를 낫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애타는 마음은 곧 예수님을 찾지 못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했던 그 애타는 심정, 그 근심이었죠. 예. 한마디로 가족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동안 예수님 없이 애태웠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읽지 않으면서 그분의 현존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지 못할 때 예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네. 애타는 마음을 늦게 한다는 겁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Oggi torniamo a casa con queste due parole.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갑시다. 놀라움과 애타는 마음입니다. Avere stupore.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볼 때 나는 놀랍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는 애를 태웁니까? 세상의 모든 가정을 위해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평화와 일치를 잃어버린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자렛 성가정의 보호에 우리 가정을 맡겨 드립시다. 예, 교황님의 말씀과 행보를 살펴본 바티칸은 지금 이창옥 번역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했던 조울증 환자 30대 박모 씨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네요.
박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도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죠. 따르미님께서 임 교수님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느님의 자비로 평안한 안식을 얻길 기원하신다고 이렇게 또 추모를 해주셨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새해부터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산불 간신히 진화를 했는데 날씨가 건조해서 불씨가 자꾸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주의 재래시장, 구미의 모텔에서도 화재가 났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죠. 잇따른 화재 사고 취재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새해를 맞아서 오늘부터 전국 각 교구장들의 사목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인 염수정 추기경의 사목계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은 세계 평화의 날이었죠.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곳,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땅 한반도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미사가 봉헌됐는데요. 취재기자 리포트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성가 얼마나 즐겨 들으시나요? 생활성가 가수 나정신 씨와 작곡가 최은영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 앨범을 냈습니다. 사연이 담긴 앨범이라고 하네요.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새해 벽두부터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났고요. 어제는 강원도 원주의 재래시장에서, 그리고 밤에는 경북 구미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요. 양양 산불로 20헥타르가 넘는 소중한 산림이 불에 탔고요. 구미 모텔에서는 13명이 다쳤습니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화재 소식 이상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구미에서 큰 불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투숙객이 13명이 다쳤습니다. 네. 다만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없었고요.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39분쯤이었고요. 경북 구미에 있는 마르크로라는 모텔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투숙객이 모두 32명이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 중에서 21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고 11명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무사히 나왔습니다. 네. 부상자 중에는 8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이제 기도 등의 손상을 입었고요. 5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24대 차량과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불을 다 껐습니다. 네, 사망자가 없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낮에는 원주의 시장에서 또 불이 났어요. 네, 어제 낮 12시 20분쯤이었는데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나동 1층 신발상가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이번 불로 점포 40여 개가 탔고요. 7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에서도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강원도 이제 원주 소방서는 경기도 양평, 제천, 여주 소방서 등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불을 진화를 했는데, 예. 불이 난 나동 상가에는 이제 50여 개 점포가 이제 밀집해 있었고 또 진화에 상당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불을 껐습니다. 피해가 크겠네요. 네, 점포를 임차해서 이제 가게를 꾸리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 산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이 시간 속보로 양양 산불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소방청이 이제 어제 낮 12시 17분 이제 주불 진화를 끝내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산불이 나서 불을 끄기까지 모두 20시간 정도가 걸린 거고요. 산림이 20헥타르가 탔습니다. 예. 면적이 좀 헷갈리시죠? 20헥타르면 어느 정도 될런지. 축구장 면적으로 보면 한 28배쯤 크게 되는 큰 면적이 불에 탄 겁니다. 아이고. 한때 대피했던 주민들이 모두 한 3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예. 송천리 주민들이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 원생 등이 있었는데, 일단 모두 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기 위해서 그 경찰, 군, 해경, 경찰 해서 1,600여 명을 동원을 했고요. 군과 그 소방청, 그리고 산림청 등 그 헬기 24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네, 날이 건조해서 불씨가 자꾸 살아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서울 종로구 9.19 고시원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기억이 생생한데 이거 화재 예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새해 이제 3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벌써 불이 큰 불만 3건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화재가 많은 그 계절이긴 하지만 하루에 한 건씩 큰 불이 났다는 건 아무래도 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기상청 날씨 예보를 보면요, 충청 서해안 그리고 호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에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좀 기강이 좀 많이 떨어졌다, 긴장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부도 좀 더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기상특보 보니까 지금 건조주의보, 건조경보가 잔뜩 내려져 있네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시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민 모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다짐하신 분들 많으시죠? 전국의 각 교구장 주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어떤 사목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인 염수정 추기경의 사목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 평화신문과 가진 2019 신년 대담에서 새해 덕담으로 고통과 시련을 잊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교황 방북을 고대하고 있는 이때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신앙인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끝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나눔을 지닌 자비의 마음을 주문했습니다. 사목교서에서 당부한 가정공동체 복음화와 관련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다며 평신도는 가정생활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출산과 양육을 교회가 적극 지원하고 사목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인들도 교회 가르침보다 사회 분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지난 8월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가정대회에서 믿음의 사투리로 신앙을 전수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조부모와 부모가 신앙의 기쁨을 사는 것은 그들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고 유사종교에 빠지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염추기경은 젊은이와 소통하고 동반하는 사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사목자들은 더 이상 청년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물질적 가난함뿐만 아니라 사랑, 희생, 정의의 가난함을 실천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8월 교황이 일부 성직자들의 성직주의 성향을 강하게 경고한 것과 관련해 염추기경은 평신도와 성직자는 결코 대립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며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제대로 양성되면서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질까요?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학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교회의 민족화회 위원장 이규현 주교와 신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의정부교구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거행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새해 첫날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이기현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인용하면서 정치인들에게 평화를 위해 봉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한반도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특별히 새 정상들이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언급하면서 새해에는 남북미 새 정상들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진척시키고 한반도 평화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용의가 있다는 이러한 친서의 내용이 참으로 진정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바랍니다. 이 주교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를 표하며 교황의 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비핵화 문제나 인권 문제들이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신자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리라 생각되기에 교황님의 방문이 금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평화의 어머님이신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신자들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미사를 봉헌하며 한반도와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추위를 녹일 따끈한 문학의 소식을 들어보는 코너죠.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시간입니다. 이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가톨릭 미술인들을 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생활성가 가수와 작곡가를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우선 노래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아프다고 숨지 말아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기다림과 용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사랑이 좀 힘든 연인을 위로해주는 노래 같아요. 멜로디도 착착 감기고요. 네, 그렇죠. 생활성가 가수 나정신 채칠리아와 작곡가 최은영 스텔라의 프로젝트 앨범 2집에 실린 타이틀곡입니다. 나정신 씨가 유승훈 씨와 함께 불렀는데요. 네. 제목은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최신 곡이죠. 네. 근데 가사가 구구절절한 걸 보니까 사연이 담긴 곡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정신 씨가 프로젝트 앨범을 준비하면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요. 이 노래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나정신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이제 부르다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 참 좋은 곡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곡을 이제 남편한테도 한번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은영 언니 곡은 진짜 최고다고 막 그렇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얼마 안 있다고 저희 남편이랑 제가 정말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게 그래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계속 해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또 사랑이 계속 연결이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얼굴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곡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가사랑 이 녹음한 곡을 이제 언니가 예쁘게 이제 잘 만들어 주셔서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사랑이 서로 다시 샘솟는 절로 샘솟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곡 언니 함께 이거 앨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었죠. 부부싸움을 풀어주는 노래라 정말 멋지네요. 네, 그렇죠. 시작은 사랑이 아프다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해요 라는 가사로 끝이 납니다. 네. 노래 가사만 따라가도 부부싸움을 풀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남녀 듀엣곡이라서요.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공감하기에 더 좋은 곡입니다. 네, 노래가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해요. 네, 요한복음 15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로 끝나는 부분인데요. 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를 작사 작곡한 최은영 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곡을 쓸 때는 계속 뭔가 이렇게 내 삶이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계속 묵상거리들이 좀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좀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꾸 혼자 있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혼밥, 혼술. 저도 근데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부터도 뭔가 좀 같이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어떤 만남을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렇다는 어떤 유행처럼 혼자 있는 걸 더 편안해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어떤 마음속에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어떤 용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막 내가 극복하고 어떻게 더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내 마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것을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사랑이 내가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그냥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사랑할 용기를 내어보자.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작곡가 얘기를 들으니까 꼭 부부에게만 좋은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나정신 씨 솔로곡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듀엣곡으로 나오게 된 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른 남성은 나정신 씨의 생활성가 가수 선배인 유승훈 씨입니다. 네. 두 사람은 언젠가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유 씨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했고요. 나정신 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반성하면서 듀엣곡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의 듀엣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나정신 씨가 생활성가를 부른 지도 벌써 꽤 됐죠? 네, 나정신 씨는 대중음악을 전공했는데요.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1998년 강변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네. 대중음악을 하려다가 소속사가 없어지면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대교구 중고등부 소속 찬양팀인 라우다떼의 오디션을 보게 됐고요. 결국 액션송이라는 음반 작업에 참여하면서 생활성과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성과 가수로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시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2012년도였는데요. 그때 가게 된 나라가 바로 파푸아뉴기니입니다. 아니 파푸아뉴기니에는 왜 간 건가요?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스비에 한국 까리타스 수녀회 수녀들이 운영하는 여학교인 까리타스 기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음악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나정신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미션이 크리스마스 콘서트였어요. 제가 도착한 때가 4월쯤이었거든요. 12월에 있을 2회에 걸친 콘서트가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위해서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오디션을 다 보셔가지고 뽑아놓으셨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학교 행사 때 그 아이들을 공연을 세웠어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미션인 크리스마스 콘서트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이게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서 수녀님들이 저한테 한 2텀 4학기가 있는데 2학기 정도를 음악 수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음악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화음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넣어요. 그 몸에 배어있는 이 리듬감이나 그런 음감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학교 수업할 때 뭐 비틀즈 노래 같은 것도 같이 불러서 뭐 완성시켜 놓고. 나정신 씨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어떤 인생이 큰 하나의 전환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많이 더 앞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갔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지내고 나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갈등하게 할 만한 요소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소명이 이거구나. 정말 확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확고해지니까 그 흔들림은 좀 덜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정신 씨가 파푸아뉴기니 여학생들을 위한 노래도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목이 Thank You for PNG입니다. PNG가 파푸아뉴기니의 약자입니다. 네. 처음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새벽인데도 현지 여학생들이 나씨를 환영한다면서 아베 마리아를 넣은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그 노래에 대한 감사를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생활성가 가수답게 새 노래를 선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곡가 최은영 씨의 삶도 궁금합니다. 버클리 음대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씨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혼 후 남편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 가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에 버클리 음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큼 늦은 나이였는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음악 공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남편은 이제 귀국해야죠. 돈 벌어오라고 한국으로 보냈고요. 딸과 함께 미국에 남아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네, 생활성가에는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됐나요? 버클리 입학 동기인 생활성가 가수 겸 작곡가 김상균 라우렌시오 교수가 다리가 됐습니다. 최은영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같이 공부한 저희 입학 동기 중에 김상균 라우렌시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인성당도 같이 다니고 보스턴 한인성당에서 성가대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김상균 씨가 또 생활성가계에도 원로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곡도 쓰면 이제 연습실에서 이거 한번 들어봐봐 이러면서 서로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인호주사 4집에
제 곡을 하나 이제 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곡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인호주사 멤버셨던 임선혜 씨가 부르신 거였어요. 그때 임선혜 씨가 인호주사 창단 멤버였다가 잠깐 공부하러 이제 독일인가 이렇게 계시다가 잠깐 귀국할 시점이었는데 이제 또 그분이 이제 그 노래를 불러주시게 돼서 그렇게 해서 그 인호주사 4집에 실린 게 제 성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곡이었고요. 네, 그게 인연이 됐고. 나정신 씨도 그렇고 최은영 씨도 그렇고 생활성가를 부르고 만들게 된 사연이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이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신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성가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하느님과 이웃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생활성가를 신자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찬양은 3배의 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활성가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굳건히 다지는 것도 신앙생활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오늘은 생활성가 가수 나정신 씨와 작곡가 최은영 씨의 프로젝트 앨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임 기자 문화확대경 듣고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순 소피아님, 이 노래 아름다운 신앙까지 네, 응원 보낸다고 하셨고요. 아네스 덕분에님도 목소리로 힘을 받습니다. 네, 또 소량기님, 감미로운 생활성가 들으니까 아침이 풍요로워지셔서 너무 좋으시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네요.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다시 제속도를 되찾은 걸까요? 남북미 새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잇따라 밝혔는데요. 올해 중요한 진전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열린 세상 오늘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평화 아리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아 불어라